오늘 이렇게 화성을 동탄 이신도시 지역까지 찾아주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실 교통이 또 전국 각지에서 오시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제가 나중에 살면서 이 은혜는 모두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날인 걸 알고 저도 머릿속에 항상 고민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근데 어젯밤에 열심히 이 동탄 지역에서 저녁 인사를 하다 보니까 까먹고 대본 안 썼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제 머릿속에 담겨있는 말들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어떻게 모여오게 되었는가 앞에 말씀 주신 분들이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는 양당 정치에 있어서 볼만큼 그 쓴맛을 보고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모여있는 개혁신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혁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에 대해서 전 당대표로서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이 과정이 험난할 것은 당연히 예측했던 것이고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도 다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저희가 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까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12월 27일에 탈당을 선언하면서 저는 이미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뤘던 모든 제 영광을 뒤로 내려놓겠다. 다시는 그것에 기대서 정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광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영광이 제 머릿속으로 어지럽히면은 제가 이끌게 될 당의 진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바꾸려고 저희는 이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동탄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를 언론 인터뷰에서 가끔 밝혔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제 고향이고 제가 3번이나 도전해가지고 또 그리고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냈던 상계동에서의 4번째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며 어떻게 정치할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해봤습니다. 상계동의 선거라는 것은 너무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할 것입니다. 상계동에 먼저 전통적인 보수층이라고 하는 60대 이상 지지층을 잡기 위해 가지고 제가 노인정부터 인사를 돌고 있겠죠. 그 과정에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또 오랜만에 연락드린 분 연락드리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또 새로운 아젠다를 내세웠겠죠. 그것이 젠더 이슈든지 페미니즘이든지 뭐 또 던졌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제가 재창했다고 하지만은 검증된 방식인 또 세대포 이론의 한 가지 방법을 테스트해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정치에 있어서 더 이상 흥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소위 비단주머니 같은 것들 그건 제가 누군가를 당선시키고 싶어가지고 또는 제가 속했던 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속에서 만들어냈던 비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보약을 먹어가지고 잠깐 잘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각성제를 먹어가지고 하루 시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고 싶었던 거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게 제 이번의 정치적 고민이었습니다. 왜냐? 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대통령 만드는데 제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조했지만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 대통령 선거는 최선은 투표용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비극적인 선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하고 싶은 고민들은 이제 보수와 진보의 범주를 조금 넘어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직에서 축출된 다음에 사실 누구처럼
여느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지역구에 묻히겠다는 생각으로 상계동에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한 표 줍쇼 하면서 다니면서 1, 2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뭔가 새로운 세상이 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평생 서울에서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지방의 문제들도 보고 싶고, 과연 정치라는 것이 무엇을 해결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멀리 떠났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떠나기 위해서 제가 갔던 곳이 순천일 겁니다. 그 순천에서 4개월 동안 제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해결해야 될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뤄지지 않았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은 고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교육봉사를 하기 위해서 순천에 갔는데, 제가 가르치게 된 중학교 학생들은 제가 서울에서 가르쳤던 중학생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왜 순천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는 수학 시험 문제를 내면서 왜 서울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빼고 시험 문제를 낼까? 누군가는 지나칠 수 있는 문제겠지만은 저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제도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생은 배우는 것을 순천에 있는 학생은 배우지 않는다면은 그게 어떻게 공정이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걸 사후적으로 보정하겠다고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입시에 있어서 특혜를 부여하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게 무슨 공정입니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나중에 입시제도로 특혜를 주겠다. 그것이 어떻게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런 것들이 배려를 가장한 방치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순천에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거, 제가 순천의 중앙시장 옆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름이 중앙시장인데 왜 이 중앙시장의 모든 상업용 상가들은 1층이 다 공실일까?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번화가였을 이 순천의 중앙시장이 왜 다 공실이 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를 지내면서 단 한 차례도 대안을 내지 못했고 고민하지 못했던 제가 무한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당대표 하면서 순천에 한두 번 가본 게 아닙니다. 근데 순천에 갈 때마다 저를 당직자들이 이끌었던 곳은 순천의 유명한 국밥골목 웃장시장이었습니다. 웃장 아랫장에 가가지고 국밥 먹는 사진을 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내기 위해 가지고. 그 아래로 300m만 내려오면은 순천에 몰락한 상권이 있고 아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구도심이 있는데 그런 곳만 가도록 강제했던 겁니다. 제 후임으로 지금 여당에서 대표하고 계신 분이 요즘 시장 방문을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때로는 생닭을 들고 흔들기도 하시고. 제가 언젠가는 다 가봤던 그런 지역마다 있는 시장에 가가지고 예. 다 동원된 당원들 뻔히 아는데 그 안에서 환호를 즐기시는 모습, 저는 그분도 훌륭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지도자들의 가스라이팅 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대로 정말 좁은 범위 내에서 경주마처럼 그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듭니다. 저에게 무수히 쏟아지던 보수 진영의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재명을 안 까냐? 저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 공격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잘했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이재명이라는 것, 글쎄요, 저는 그분이 좋은 정치인이라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 대한민국의 다른 문제점들이 들어온 이상 그게 제1의 투쟁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교육 열화 문제, 그리고 지금 이 동탄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 투쟁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이미 대중적으로 인기를 상실한 어느 정치인 하나 싸우고 그 사람 잡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탄에 오기로 결심한 이유,
이 지역에 와봤더니 정말 미래만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수십만 명 살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살아왔던 상계동에서 40년 전에 이루어졌을 고민들과 비슷한 것일 겁니다. 4호선 지하철 끄트머리에 그래도 신축 아파트 다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20평대 30평대 아파트에 신축 분양받아가지고 전세 살아 들어왔던 그 신혼부부들의 꿈이라는 것이 그 당시 확장되던 서울에서 얼마나 소박한 꿈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동탄에 이미 서울을 한참 벗어나가지고 서울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게 된 젊은 세대가 이제 여기에 GTX 종점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달려와가지고 이곳에서 자기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꿈꾼다면은 그게 아마 제가 할 일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동탄 여기저기를 갔을 때마다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 문제, 출퇴근을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라는 이야기, 이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계획된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몰려들면서 학교 용지는 충분한데 아직까지 학교가 많이 지어지지 않아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유일하게 과밀학급 문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대두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에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비록 이 지역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60% 이상 득표해왔던 지역이라는 거 검색만 해보면 나옵니다. 그게 저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저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정치에서 경쟁이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경쟁의 일원이 되고자 이곳에 찾아온 것이고, 저는 그 경쟁 자연의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정치해온 만큼 치열한 정치로 동탄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 정말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김종희 위원장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이미 진보 보수의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왜냐? 20대, 30대, 40대 이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진보와 보수 논쟁이라는 거는 정말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광주에 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아주 민도 높은 분들이 살고 있는 광주라는 도시에서 광주의 젊은 세대와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항상 저에게 하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광주 정말 민주주의의 도시이지만은 민주주의의 이상이 있다는, 민주주의 이상의 무언가 있다는 것을 꼭 정치에서 보여달라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발달시키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서 그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그게 광주에서 윗세대에 억눌려 있던 젊은 세대가 저에게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 부끄럽게도 지난 대선과 지선의 연장선으로 펼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끝없는 경쟁,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무의미한 경쟁으로 기록될 것이고 가장 비생산적인 정치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지층과 당원들이 개혁신당의 앞날을 보면서 많은 고난을 예상하고 그것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비례대표 출마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 하신 당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담지 못했던 것은, 글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또는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이 겪었던 고난에 비할 바 하겠습니까? 예전에 일제시대에 나라 독립시켰다고 뛰었던 그런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들,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겪었던 목숨을 건 고난과 비교했을 때 더 큰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의 고난을 과정,
본인들이 정말 김영삼 대통령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유당 의원으로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쳐나와가지고 민주화 길을 갔다는 거는 당연한 용기를 필요하는 것이었고,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 멀쩡한 차에다가 질산 염산을 부어가지고 테러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이 처명했고 이 길을 왜 들어섰나 하는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산채로 현해탄에 던져질 뻔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할 것도 없지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끌어준 길 마다하고 다 던지고 나와가지고 낙선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지도자의 반열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85년도에 민주화도 다 이루어질 만한 시점에, 산업화도 이루어질 만한 시점에 태어난 제가 무슨 잘될 일 있다고 이런 고난의 길을 항상 걷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분수 넘치고 저 혼자 자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상 지도자가 되겠다고 작정한 이상, 당대표를 경험하고 난 이상 그냥 선출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저에게 대한 성원 보내주신 분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좋은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고 더 단련되고 싶고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화성에서의 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민생을 살피고 무엇보다도 화성 동탄 이 지역이 지금까지 누적해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어내는 그 고행의 길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울의 상계동에서 쌓아왔던 서사는 정말 개인적인 서사였고 제 고향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제 올곧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서사였다면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어떻게 개혁의 길로 이끌까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그리고 좋은 지도자로서의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탄에 있는 우리 시민들께, 주민들께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하겠다 약속한 것처럼 저도 동탄에서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젊은 세대의 여러분과 같이 하고, 그리고 동탄의 발전을 끝까지 이뤄내도록 제가 분골쇄신해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같이 하도록, 그렇게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리고 마음이 급합니다. 동탄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이원욱 의원님, 동탄에서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분골쇄신하셨습니다. 이 동탄 주민들도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 이원욱 의원님이 국회 내에서 동탄의 발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입법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셨는지 모를 겁니다. 물론 소신 있는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치하에서는 입법이나 이런 데 가지고 많은 지원을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대중교통법이라든지 굉장히 동탄의 트램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입법들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탄의 유일한 국회의원 이원욱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탄의 국회의원이 2명이 된다고 해가지고 일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후보들 모두 동탄의 3번째 국회의원, 4번째 국회의원, 5번째 국회의원, 6번째 국회의원이 되어야지만이 저는 동탄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탄 주민이신 양양자 의원님은 당연히 기꺼이 동탄의 3번째 국회의원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원욱 의원과 색사고를 같이 하기로 하신 조홍천 의원 4번째 국회의원 되실 겁니까? 네! 금태섭 의원님,
종로에서 좀 있으면은 GTX로 동산까지 30분입니다. 같이 뛰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양정숙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전부 다 같이 뛰어가지고 동탄 발전 도움 주시겠습니까? 지금 동탄에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작은 당에 만약에 너를 국회의원 만든다 해가지고 동탄 발전시킬 힘이 있겠느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해낼 겁니다. 도와주실 거죠?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급합니다. 예, 어제 그제 해가지고 이제 동탄 지역에서 여론조사들이 많이 돌았더라고요. 예,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최고 핫한 선구가 될 것을 자명한 것이 그 양일간의 4군데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합니다. 예,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주민들의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내심, 제 마음속에는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아까 김정희 위원장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처음에 여론조사 2등으로 15%대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3주가 지났을 때는 여론지지율 60%에 달하는 지지율로 제가 당대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냐에 따라 가지고 개혁신당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제가 동탄 2신도시에서 많은 주민들의 성원을 받아서 분위기를 이끌어서 제가 동탄 1신도시에 우리 이원우 의원님도 돕고 남양주로 지원 가고 용인으로 지원 가고 종로에 지원 갈 수 있도록 여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십시오. 파죽지세로 저희가 올라간다면은 대한민국이 저희를 주목하는 3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대한민국 정치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더 이상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냐 같은 극악의 선택지는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옥 가실 분이 있다면은 제발 알아서 감옥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정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개혁신당이 개혁의 이름에 걸맞게 교육개혁, 연금개혁 거기에 더해서 정치개혁, 사회개혁 다 이뤄내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